이런 걸 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좀 최근에 국회의원 직도 내려놓고 시간이 있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좀 많이 하는데 북한을 바로 알자,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오케이 하는데 통일을 준비하자라는 대목이 들어가면 다들 통일이 되긴 되겠냐,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대단히 요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강연의 기본 요점은 통일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뭘 해야 될까, 이런 걸 우리 함께 고민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강연 시작을 이 도표를 놓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도표를 보면요,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가 어느 정도가 하는 거 우리 뭐 다 압니다.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계산한다면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는 한 50대 1, 60대 1 정도 날 거다. 이게 우리 경제학자들의 계산이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북한 경제학자들이 계산한 거는 120대 1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북한이 계산하는 데는 우리가 훨씬 더 발전한 걸로 북한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건 뭔가면 이 그래프입니다. 이거 유엔에서 낸 그래프인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 지수, 인간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 지수를 이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유럽의 가장 선진국들 중에 하나 정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민주주의 지수는 지역 일본보다 더 높거든요. 22, 그러니까 세계 20권 안에 들어있는데 북한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167번째입니다. 유엔에서 발표한대요. 그러면 유엔 소모국이 193이라고 볼 때 북한이 163이라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도 대단히 민주주의와 자유지수가 낮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쭉 발전 조망을 보면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일정한 지역 단위로 발전이 비슷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비슷이. 왜냐하면 아프리카 나라들은 조금 서구과 민주주의 자유지수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아프리카는 대개 이 정도다. 또 유럽 하면 유럽은 이 정도다. 남미 하면 남미권은 이 정도다. 아시아 하면 아시아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과 북이 이렇게 육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남과 북이 이렇게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컨셉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붙어 있는데, 대한민국과 붙어 있는 북한이 아프리카에 진짜 한심한 정도에 있는 나라와 우리가 국경을 지금 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소득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되어 있는 두 지역이 육지로 붙어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남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뭐냐면 이런 특수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견지에서 보면 자기보다 조금 더 발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남한하고 붙어 있으면 이거는 첫째로 국가로서 생존하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왜 생존하기 힘드냐? 첫 번째로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주민,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이죠. 그 주민이 견제해서 볼 때 자기 옆에 있는 지역에서 훨씬 더 잘 살고 민주주의 지수도 높고 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지역을 탈출해서 더 잘 살고 살기 좋은 곳으로 사람이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체를, 행정권 자체를 유지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경우나 보통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이 땅에서 못 살 건데 너네 가고 싶은 대로 가 라고 국가가 길을 열어준,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중동이나 아프리카 나라들 같은 데 보면 거기서 지중해를 건너가든지 아니면 중동 사막을 돌파해서 간다든지, 그러면 내가 유럽에 간다 하면 그런 나라들에서는 길을 열어줍니다. 저 좋은 데로 가.
또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 남미에서 지금 숱한 사람들이 멕시코로 올라오거든요. 미국 가려고. 그러면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도 그런 미국으로 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랑 장벽을 치고 있는 일이 뭔가면 사람이 대량 들어오니까 그걸 막자고 지금 국경에 장벽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과 북 사이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일들이 이런 특수성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북한 정세를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방금 이야기했죠. 사람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숨이 위태로해서 내전이 일어난다든지 서로 종교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해서 그 지역을 사람들이 떠나고, 두 번째는 자연재해가 있어서 또 이 지역에서는 농사가 안 되고 가뭄이 일고 쓰나미가 왔고 뭐 이런 이유에서 떠나고, 세 번째로서는 행정 권력이 너무 이게 문명하고 행정 권력 공백 상태가 돼서 떠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에는 우선 내전도 없고 북한만큼 주민들에 대한 단속 통제 행정권이 강한 나라도 없고 큰 자연재해도 없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에서 사람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이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남과 북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북 현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방금 우리 사회하신 분이 이야기했지만 북한에서 엘리트층이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쿠바에서 이제 왔고 엊그제 그때부터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도 동시에 2개 외교관 가족이 지금 대사관 밖을 벗어나서 일단 지금 현재 안전한 곳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한국으로 오겠는지 아니면 프랑스에 자리하겠는지 미국에 가겠는지 그건 알 수 없고, 그중 한 가족은 저하고도 정말 북한에서 또 오랫동안 같이 이제 살던 그런 가족인데, 최근 탈북이 도표를 좀 한번 우리가 보면, 이게 올해 2024년 4월달 통일부가 발표한 2024 북한 인권 보고서에 나온 이게 지금 자료입니다. 최근 2024년도 지난 한 해 동안에 탈북한 사람들의 구성이 아주 재미납니다. 자, 보세요. 탈북한 구성 연령대를 10대, 20대, 30대, 그 다음에 40대 이상 이렇게 보았는데, 지금까지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서 연령대에서 제일 높은 게 이 30대 이후 40대로부터 50대 사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왜? 북한에서 살기 힘들고 애를 먹여 살려고 하다 나니까 생활 전선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제일 비중이 높은 게 20대입니다. 41.8%예요. 두 번째로 높은 게 뭐냐? 10대입니다. 22.7이에요. 세 번째로 높은 게 30대입니다. 20.22%. 이건 뭘 말하는가면 누가 많이 온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젊은이들. 네. 20대 제일 많고, 두 번째 10대, 한번 세가 10대가 목숨을 걸고 지금 온다. 세 번째 30대 이거고, 두 번째로 지역을 한번 봅시다. 지역.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오는 데서 제일 많이 오게 오는 사람들이 가면 탈북하기 쉬운 것, 중국과 붙어있는 함경남,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평북도, 북중 국경에서 자기 동네에서 강만 넘으면 중국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지난해부터 어떤 추이가 있느냐? 함경북도는 뭐 두만강, 압록강을 끼고 있는 거니까 그 당연히 제일 많이 오고, 두 번째로 양강도는 해산지 거기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많이 오는데,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북한의 수도 평양이 세 번째입니다. 북한에서 평양 출신들이 한국 온다는 건 거의는 불가능해. 평양 사람이 온다는 걸. 왜? 평양에서 안동강, 두만강까지 온다면 얼마나 많은 단속 초소들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돌파해야 된다. 그러면 왜 평양 출신들이 지금 이렇게 세 번째까지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의 대다수는 평양 사람들입니다. 해외에 나와서 결국은 북한에서 특권 중에 아니겠습니까? 해외에 나와서 다른 지역 사람들과 또 잘 먹고 경제 상황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면 지금까지는 배가 고파서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왔다면 지금은 배가 고파서 오는 사람보다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그리워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직업군을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이 직업군이 더 재미나요.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의 54%가 노동자입니다. 당연히 뭐 살기 힘드니까 오겠죠. 두 번째가 농민이나 사모니나 군인이 아니라 두 번째가 학생입니다. 20% 학생. 그러니까 학생이 많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자 여기서 10대, 20대가 지금 제일 많이 온다.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10대, 20대는 다 학생이겠죠. 그래서 지금 학생이 이런 때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이 단순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걸 알 수 있느냐? 북한에서 세대 분절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자라고 있는 10대, 20대는 기존의 세대와 전혀 다른 생각, 기존의 자기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로운 그 무엇인가 갈망하고 있는 세대가 북한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탈북 통계를 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남과 북이 지금 어제도 또 북한에서 이게 전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남북 간의 전단 싸움에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지난 시기와 비교해보면 지난 시기에는 남과 북이 전단을 통해서 체제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리 정말 얼마나 잘 사느냐, 뭐 이런 우리 체제를 선전하고 북한의 체제를 비난한 이런 전단을 많이 벌였다면 북한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야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해라, 뭐 너네 한국은 뭐 미국의 식민지다 이렇게 체제를 서로 공격하는 전단을 많이 했는데 북한 스스로가 이제는 체제 선전으로부터 오물 쓰레기를 지금 변했습니다. 왜냐? 저들도 아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도 아무리 북한 체제가 어쩌고 남한 체제가 어쩌고 해도 이걸 믿는 사람은 한국에 한 명도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 자체가 남북 간의 체제 대결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지금 이 오물 쓰레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하나는요. 지금 김정은이가 지난해 말부터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남과 북은 이제부터 두 개의 국가로 갈라지자. 우리 민족도 두 개의 민족으로 갈라지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국책사업으로 내놓은 것이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지금 북한에서 통일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합니다. 통일. 그 다음에 북한 애국가의 삼천리 군수강산이라고 했는데 삼천리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민족 이렇게 하나라는 표현을 지금 못 쓰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북한 학교에 가면 이 학교 왼쪽에다가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조선지도, 우리말은 한반도 지도죠. 조선지도를 걸어놨는데 이 지도를 싹 내려서 지금 절반 쑥도 가위로 잘라가지고 반쪽짜리 한반도 지도를 걸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대대적으로 지금 국가 관계로 지금 나서고 있다. 이건데 왜 김정은이가 이렇게 두 개의 국가 관계론으로 나서고 있느냐? 제가 뒤에서도 또 설명하겠는데 지금 자라나고 있는 북한의 20대, 30대는 저들의 미래를 어디서 찾느냐? 북한에는 이제 미래가 없다. 그래서 저들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우리 한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했지만은 이 한국으로 향한 북한 젊은 세대들의 꿈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통일이라는 건 영원히 없다. 이제는 우리 두 개 국가로 갈라서니까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하고 지금 지난 시기에 남과 북의 우리 휴전선 사이에 서로 협력과 교류를 위해서 여러 나쁜 통로들이 있습니다. 뭐 파주에서 개성으로 들어가는 길, 그 다음에 금강산에서 들어가는 길, 이렇게
그런 남과 북사의 철길, 도로 여기는 합의해서 지뢰도 다 걷어냈었는데 지금 철길 다 걷어내고 도로 다 까부시고 그 자리에 몽땅 지금 지뢰를 묶고 지금 난리가 아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북 결혼 없이 다 이제는 군사지대화하고 있고 이런 지금 상황으로 두 개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내부적으로. 아니 이거 그래도 김씨의 세습 체제를 북한 사람들이 왜 도와주었느냐, 그렇게 하면 어느 한때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밀어주었는데 영원히 이제는 두 개 국가 통일이 일어나고 더 큰 정체성 혼란은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일본에 있는 조청년에서 지금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청년에 있던 분들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몇 달 전에 북한에서 지령이 내왔답니다. 절대적인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삼천리, 통일, 하나, 군수광산 이런 말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까지는 받아들였다. 그런데 자기네 손주들이 다니는 조선 학교에서 지도를 내려서 절반 가위를 잘라서 반쪽짜리 지도를 골라 이렇게 지시가 나와서 그걸 손주들이 와서 할아버지한테 와서 할아버지 우리 학교에서 지금 지도를 다 자른다 하니까 나이 드신 70세, 80세 고령 대신 조청년의 정말 골수 공산당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고 조청년에 찾아가서 그 절 만났던 분은 충청도 분이에요. 나는 고향이 충청도, 고향이 남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희망을 가지고 이때까지 북한을 지지했는데 지금에 와서 지도를 절반으로 가위로 잘라서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게 이게 뭐냐? 나는 이거 지지할 수 없다. 영원히 조청년과 결별이다. 그래서 지금 조청년에서 나이 드신 70대, 80대 남한의 고향을 두신 분들이 지금 대거 지금 이탈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개 국가로 나가고 있고 통일전선 전략, 북한의 남한과 대화하던 부서가 통일전선부인데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다니까 이 통일전선부를 대적 지도국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건 1921년도에 레닌이 국제공산당에서 우리를 막 부리식 표현을 조카 통일과 같은 그런 공산당의 조카 통일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했던 게 통일전선 전략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는 통일전선 전략을 일환으로서 어떤 전술을 썼는가 하면 남한에서 군사, 독재 이런 군부 정권을 끌어안치려면 남한에 있는 민주화 세력하고 손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고리주 정권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민주화 정권을 올려서 친국 세력이 정권을 잡게 만든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통일전선 전략인데 지금 김정은은 뭐냐면 이건 저희가 실현 불가능하다. 통일전선 전략을 통해서 남한 사람들의 민심을 친국으로 돌린다.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통일전선 전략을 포기하자. 그래서 이제 대적 지도국으로 이제 거치고 최근에 이제 푸틴을 만나서 이제 러시아와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이 지점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내세웠던 통일 정책까지도 다 뒤집어 엎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오늘 우리가 이런 지점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한과 북이 앞으로 통일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라는 걸 우리가 기준해 보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결국은 반공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가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축이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 이론에 기초한 게 북한의 가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남과 북이 이렇게 국가 운영의 철학과 가치가 전혀 다르면 이 두 개 축이 서로 다르고 평행선을 그으면 영원히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세웠던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관은 변함없이 지금 계속 직선주로로 가고 있는데 이 북한 쪽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향해서 지금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는 그 축이 호물어 주어서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남한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행선을 달리는 두 개의 가치축이 그중 어느 한 가치축이 호불호져서 남한쪽으로 급성이 기울고 있다면 어느 한 순간에 가서는 이 부딪히는 서로 합치는 지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어느 정도 이 축이 빨리 남한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는가 이 지점을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남과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휴전선으로 인해서 갈라졌는데 사회 전반적인 형상에서 매우 유사성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국가 말하자면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행정 권력이 지금 대단히 약해지고 있고 반대로 여러 이익 집단들과 개인들의 권리가 지금 대단히 지금 커지고 있는 국가 권력은 약해지고 개인들이 커지고 있는 이런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인사청문회나 이거 상임위 하는 거 전체에 하는 거 한번 좀 보시죠. 이 행정 권력이 지금 완전히 맥이 빠져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행정 권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을 들여다볼 때 북한에서는 그런 반대로 김정은의 저런 권위주의적인 행정 권력이 강화되느냐 아니면 약화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국가 권력과 행정 권력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김정은이나 당에서 하라는 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견과 자기 식대로 지금 점점 살아가고 있다. 이제 뒤에서 이제 제가 보여요.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새로 미래에 도래할 이 AI와 같은 이런 새로운 신기술 지금 4차를 넘어서 5차 산업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걸 고민하고 지금 대대적인 지금 재편까지가 있다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에서 커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대응을 지금 북한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주민의 70%가 시장경제에 기초한 농민시장의 구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지금 올라가서 어떻게 하나 자기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누르고 다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복귀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달라붙었지만 11년이 지나도록 점점 더 북한에서는 시장경제가 점점 더 지금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저출생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합계 출산율이 이제는 0.7 무너져서 이제는 0.6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북한에는 지금 이게 저출생 문제가 이게 완전히 큰 국가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남과 북이 체제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념도 다른데 국가로서 제일 빨리 소멸되고 있는 것이 남과 북입니다. 지금 이런 공통점이고 이 문화적으로 이 가치가 무너지는 건 제가 기획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선 북한에서 국가 권력이 급속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세습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회의감이 대단히 지금 커가고 있어요.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김정은으로부터 김주애로 넘어가는 김정은으로부터 그 다음 4대로 넘어가는 이 세습 체제에서 북한의 10대, 20대, 30대 이 계층이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은으로 넘어갈 때 이때는 그렇게 큰 반발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2009년도부터 김정일이 죽었던 2011년까지인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해서 저게 과연 저거 어느 방향이냐. 그래서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 체제를 강화하고 해서 삼천도 날리고 자기 이복 흉도 죽이고 해서 숱한 사람들 죽이면서 겨우 공고해 놨는데 요 김정은으로부터 지금 나를 앞으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으로부터 그 다음 4대로 넘어가는 데 대해서 지금 애들이 지금 대단히 반발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가면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한테다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면 북한에서는 이 여자 애들의 머리가 중학교 때 귓박죽으로부터 3cm 내지 4cm 이상 내려오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아침에 등교할 때 선생이 학교 그 출입구에 딱 서가지고 남자애들은 머리를 제대로 깎았느냐, 여자애들은 귀 박주기로부터 4cm 이상 내려왔을 때는 무조건 머리 학교 또 다시 가서 머리, 이렇게 해서 머리에 대한 통제가 대단히 심한데, 지금 북한 애들은 자기 교사인데 우리 보고는 머리를 왜 그렇게 깎으라고 하면서 김정은의 머리를 이렇게 우리 이 옹치까지 기르고 했느냐, 이런 걸 제기한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에서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자기 최고 저놈의 딸이 왜 머리를 기르고 우리는 못 기르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이 자체는 저희 때는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애들한테 이거 이야기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이설주, 김정은의 마누라 이설주 보고 그 딸의 머리를 자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대단히 충돌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입니다. 북한에서 지금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로 지금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때 1990년대 말에 권한의 해군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배후제가 무너지면서 이런 형태의 장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메뚜기 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메뚜기 장인가면 경찰이 나타나면 야 경찰이 왔다 라고 하면 알리는 순간에 몽땅 장짐을 들고 자전거 타고 배낭을 메고 다 도망쳤다가 경찰에 가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그렇게 해서 이때는 메뚜기장이라고 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10년까지는 이 메뚜기장이 이렇게 진드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그 다음부터 이름 자체가 진드기예요. 그래서 자기 동네로 들어가는 입구마다 이런 진드기장이 생겼는데, 이 장을 보면 이때도 물론 경찰 권력이 들어와서 이 장을 못하게 하고 짐을 빼앗아 했지만은 이때부터 대체적으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배급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 그래서 결국은 저항이 일어나서 지금에 와서는 국가가 허용해서 이게 지금의 장입니다. 이름도 이제는 인민시장으로 따라가지고 매개 군에 2개씩 이렇게 집도 다 짓고 했는데, 김정은이 들어와서 이걸 없애려고 하다가 끝내 없애지 못했습니다. 왜 없애지 못했느냐, 이 장을 한번 좀 보세요. 이게 이 인민시장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장사꾼들이 단체복을 입었어요. 왜 단체복을 입혔을까요, 이 사람들? 왜 단체복을 입혔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추측해 볼 수 있다면, 왜 단체복을 입혔는가면 세금을 받자고 단체복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단체복을 입힌 사람은 결국은 국가에서 오케이 너는 장사를 해도 돼, 단 매일 얼마씩 국가에다 바쳐.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받아내기 시작했는데,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이거 내가 무조건 없애고 다시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돌아가겠다라고 해보니 뭐의 문제냐, 이들이 받아낸 이 장을 통해서 얻어내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장세가 지방지자체 예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없애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북한에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되니까 북한의 헌법과 법에 세금이 없는 나라, 이게 헌법으로 되어 있어요. 세금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법적 충돌이 생겨서 지금 이거 세금을 받는데 법적으로는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북한이 세금을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북한 체제는 공식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눈 감고 지금 점점 북한의 전역에서 이렇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돈을 걷어서 예산을 충당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아직까지도 지금 북한에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는 이 컴퓨터의 지금 도입니다. 저는 1962년도생이고 북한에서 80학번이었는데, 제가 대학을 다녀가지고 1988년도에 북한 외교비 입부했는데, 제가 컴퓨터라는 걸 제일 먼저 본 게 언젠가면 1996년도에 덴마크에 파견돼 나가서 그때 처음으로 컴퓨터 자판기라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가 다 컴퓨터로 가고 있고 북한도 해커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 과목을 북한의 모든 중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학교들에서 애들한테다가 컴퓨터를 배워주기 시작했는데, 컴퓨터를 배워주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뭔가면, 애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와서 부모한테다가 다 요구하는 게 뭐냐? 집에 컴퓨터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은 제일 처음에는 중국에서 묵거리 싸구려 컴퓨터를 들여다가 팔기 시작하고 부품을 들여다 조립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북한은 거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좀 잘 사는 집은 노트북이 있고, 좀 소득이 좀 적은 집은 데스크톱이 있고, 그런데 이 컴퓨터가 지금 들어간지, 북한에 들어간지 이제 이 시대에 대해서 거의 모든 집에 다 들어갔는데, 이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 바로 북한의 모든 가정들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려면 컴퓨터가 없을 때는 우리를 말하는 DVD 플레이어, 이렇게 북한에서는 알판이라고 하거든요. 사야 되는데 그거 몰래 사다가 잡히면 큰일 났습니다. 권사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가면 요 자그마한 USB, 요 정도 USB, 요 정도 USB 가지고 여기다가 한국 영화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결평까지도 지금 열 수 있고, 더 작은 최근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제일 유행되는 게 SD 카드라고 해서 요만한 요 조그마한 카드를 북한에는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SD 카드. 요 SD 카드를 일명 북한에서는 콧구멍 카드라고 합니다. 경찰이나 선생이 와서 머물 시간은 금시 그걸 양발에 였든지 바쁘면 귀에다 였든지 콧구멍 하나다가 이렇게 쓰려가지고, 그래서 콧구멍 카드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가 도입됨으로써 결국은 뭐냐? 우리 한류가 북한의 매 가정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북한의 젊은 애들이 한국 영화를 보면서 완전히 지금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5권 중에 하나가 바로 놀라움의 힘입니다. 놀라움의 힘. 이 교보문고에서 지금 베스트셀러 5개 어휘에 들어가는 책인데, 이 책에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살아가는 과정에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오는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 정반대되는 사건, 이런 걸 받았을 때 사람이 충격이 일어난다. 충격. 순간적으로 막 충격이 오는데, 이 충격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 젊은 애들이 20대 30대가 컴퓨터가 들어오고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 내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충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배운 내용이 너무나 차이 나는 거예요. 한국 정말 못산다 선생은 명동거리에 가면 맨 거지가 우글우글하다 라고 배웠는데, 한국 영화 드라마를 다 트니까 천국도 이런 천국이 없는 거예요. 영화가 너무 재미나서 밤새 영화를 봐도 정말 끝이 안 나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부모들과 아이들의 기본 싸움은 뭐냐? 기본 싸움은, 야, 한국 영화 좀 제발 그만 보고 컴퓨터 보고 공부 좀 해라. 책 좀 읽어라. 이게 지금 부모와 애들 간의 싸움입니다. 밤이면 문 닫아내고 컴퓨터를 계속 한국 영화 드라마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화와 드라마를 젊은 애들이 이제 보고 그 영화와 드라마를 본 걸 한국 잘 사네,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러한 현상들을 자기가 한번 몸에 모방해보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선 첫째로, 이게 지금 이건 지금 우리 한국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이 처녀들이, 여자애들이 미니스커트 입는 거 가지고 그때 얼마나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딱 지금 그때
한국 영화 드라마 보고 젊은 여자애들이 몽땅 지금 미니스커트를 입으니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평양시 거리에 나가면 온 평양시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젊은 애들은요, 지금 이제 북한의 고려 항공의 봉사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고, 학교에서 지금 대학생들의 싸움은 뭔가면 조문에서 교사들이 여자애들 아침에 대학생들 학교 출근할 때 치마가 무릎으로 몇 센치 올라갔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학교 거의 다 와서 조문 통과할 때는 치마를 내리 입었다가 조문만 통과하면 또 수고를 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돌아가고 있는 말이 하루에도 여자애들의 치마가 수십 번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번 제가 북한에서 만든 동영상을 한번 틀어드릴게요. 이 북한 TV에 나오는 동영상인데, 이 북한에서 지금 젊은 애들이 어느 정도까지 한국 영화 덕후를 보고 지금 변하고 있느냐, 이거 좀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리지 않고 서로 끌어안고 돌아지는 신랑 신부의 모습들은 울뚝해내서 숱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나다니며 또 지켜보는 대중상수들에서 저렇게 아무런 교권이나 거리낌도 없이 노골적으로 추잡하게 놀아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들의 살인죄를 몰아서는 도무지 공나무 공민인지 감하기 힘든 정도인데, 남녀간의 진정한 연애 분위기는 외국산 술이나 포도주 주문이 마셔야 제대로 쓴다는 진단의 기준을 세웠는지, 이 전역의 손목에는 무려 4개의 가라는 금속 팔찌가 끼워져 있는가 하면 양쪽 뒤에는 귀걸이가 2개씩이나 달려 있습니다. 신부 이진양이가 자기의 이름을 괴뢰 말투를 그대로 본따서 이진향이라고 써달렸으나 정장을 보란 듯이 들고 시체 사진까지 남기는 이 북한 TV인데 이해가 되세요? 앵커 말이, 아나운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이 마지막 이거 장면은 뭔가면 이런 겁니다. 이 결혼식 날이 있는데 신부 이름이 북한식 주민등록 이름이 리진향입니다. 리진향. 그러니까 북한은 이라고 하는 걸 리라고 하거든요. 우리 두 법칙을 써서 이라. 그런데 결혼식 날이 이렇게 북한에서는 100년 가야 이런 거 씁니다. 우리 뭐 100살 될 때까지 파풀이 되도록 뭐 잘 살자. 그럼 거기다 이제 서약 이름을 남기는 건데, 자기 이름이 리진향인데 저기다가 이진향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진향. 예. 그러니까 이 앵커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게 보조시 들고 사진을 찍는데, 결혼식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가했는데 저렇게 남한에서 표기법 이진향이라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지금.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니가라고 안 하고 다 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보세요. 난 이철수, 나는 뭐 이금란, 다 이라고 하니까 북한 젊은 애들이 딱 듣는 게, 아, 이건 내 성씨가 니가가 이가였구나. 그리고 자기 성을 이야기하는 게 니가라고 하니까 쪽팔리는 거예요. 이가라고 해야 뭘 좀 폼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거 한국 영화 너무나 봐서 지금 자기 성씨 소개팅에 나가서도 성함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 이진양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북한엔 우리는 노무현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서는 두 법칙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 르자로 하잖아요. 로테오 이렇게. 근데 지금 북한 애들은 성씨를 소개할 때 로자라고 안 하고 저는 노철수입니다. 이렇게 써. 이게 뭔가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가르치질 않아요. 왜 북한에서는 리가라고 하고 로가라고 하느냐. 원래 남과 북은 다 같이 리가라고 하다가 한국에서 결국은 언어학자들 간의 논쟁을 걸쳐서 두 법칙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걸 북한 애들한테 안 알려주니까 북한 애들은, 아, 내 성씨가 원래 이가였는데 리가라고 지금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한국식으로 성씨를 지금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북한에서 평양 문화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문화법. 언어에서 어떤 표현을 쓰지 말라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그 법 조항에 들어가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부부간에는 절대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유학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오빠야, 자기야. 가정에서 다 그러지, 북한에서처럼 뭐 여보, 뭐 이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몽땅 결혼식하고 젊은 애들이 부부 집안에서 하는 것도 오빠라는 표현 쓰고, 자기 아내를 찾을 때도 북한에서 지금 한국처럼 와이프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와이프가 뭐 오늘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큰일 났다. 이거 한국 영화가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언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 시초에 그런 게 나오죠. 주민들이 출퇴근하고 있는 아파트 현관 출입구에서 저렇게 20대 청춘 남녀가 끌어안고 뽀뽀하고 애정 행각을 벌리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보건대는 아파트 현관 출입구에서 젊은 애들이 저렇게 껴안고 놀고 뽀뽀하고 뭐 키스하고 이러는데, 그 동네 북한에서는 이거 원래 어르신들이 전때까지만 해도 저런다면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어른들 지나다니는 것에서 집에 가서 문 닫고 해야지. 이런 정도인데 지금 북한에서는 그것도 어른도 애들이 길거리에서 저렇게 뽀뽀하고 키스하고 붙잡고 놀고 하는 걸 문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러면 왜 북한의 어른들도 저렇게 애들이 막 저런 걸 길거리에서 저런 걸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보수 정류소나 지하철에서 청춘 남녀들의 애정 행각 벌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한 20년 됐는가요? 우리는 한 30년 됐을까요? 그 한국 영화가 들어가면서 북한의 모든 지금 문화가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노동신문에 이게 지금 김정은이 얘기가 지금 실렸는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 노동신문 사설인데, 자기가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절대 군사적으로 북한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앞으로 무너질 수 있다.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바로 이 바이러스 작전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설 내용을 쭉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면, 인간의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가서 유입해가지고 인간은 결국은 죽는데, 바로 저 한류,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에 대대적으로 들어가면서 북한의 젊은 애들이 저걸 보는 순간 저것은 나쁜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앞으로 북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 한국 영화를 못 보게 하는 거, 이거를 그저 단순히 야 한국 영화 보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간부들이 이걸 전쟁으로 생각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한류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게 이 김정은의 지금 노동신문 사설이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북한의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합계 출생률이 0.7이 무너져서 0.6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은 유엔에다가 얼마라고 보고했냐면 1.38이라고 보고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런데 이 수치 자체도 이건 왜곡된 수치입니다. 왜 왜곡된 수치가면, 제가 61년생으로서 애를 90년대에 애를 낳았는데, 제 학급에 우리 동창이 34명, 34명이 제 동창이었는데, 그때 애를 제 동창들 중에서 애를 2명 낳은 친구들이 학급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1990년대에 결혼해서 그때 60년대생들이 80학번에 결혼한 이때에도 합계 출산율이 2가 안 됐어요. 그때 벌써. 그때 한 1.5 됐고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70년대, 80년대 생들이 북한에서 보면 거의 다 1명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 북한의 특징이 뭔가면 결혼을 안 해요. 북한의 젊은 애들이. 애도 안 낳고. 그래서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오머니 대회라는 걸 소집해가지고 제발 애를 낳아달라. 그리고 북한에서는 애를 낳으면 주택을 무료로 줍니다. 너무 안 낳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지금 애를 안 낳아요. 근데 어느 정도일까? 지금 보면 전문가들은 지금 북한의 합계 출생률이 한 0.8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엔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뭔가면 우리가 인간의 개인 소득이 개인 소득이 1만 불을 넘어설 때 그때부터 부부간에 애를 몇 명 낳을까? 언제 낳을까? 이걸 토의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게 패밀리 플래닝인데, 그런데 1만 불을 넘기 전까지는 커플들이 생기는 대로 낳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의 소득이 얼마냐면 1인당 소득이 3,000불도 넘지 못했습니다. 1인당 소득이 3,000불도 넘지 못한 나라에서 벌써 저렇게 저출산 위기에 들어선 거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이 어떻게 소득이 저 정도는 막 애를 낳을 때인데, 베이비붐 시대인데 벌써 저출생 시기가 온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한 지금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북한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인도 지금 앞으로 북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후대를 또 낳아서는 뭘 하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큰 저출생 위기가 생기고, 결국 김정은이 우리가 거는 널리나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총애한 공포 정치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쿠바에서 온 이일두가 와서 대단히 많은 자료들을 이제 폭로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기 전에 김정은이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을 내는가 하면 미국과의 관계를 담당해 보던 한성열이라는 차관, 외교부 차관인데 차관을 공개 처형합니다. 처형해버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담당해보던 차관 김승이라고 했는데 그 차관도 총살해서 공개 처형하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고 있던 두 차관의 목을 날리고 하노이에 지금 트럼프가 날아갔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걸핏하면 지금 공개 처형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통일이 언제쯤 올 것 같으세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기 우리 김기춘 실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왔거든요. 2016년도에. 야, 그때 제가 올 때는 야, 이거 한 10년만 밀어붙이면 통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휴전선에서 목함 지뢰 사건이라는 게 터졌거든요. 근데 김정은이가 뭐 싸우자고 포닥거리고 준선상태 선포하고 뭐 휴전선일 때 70만 군대 딱 총 메고 당장 들이칠 것처럼 막 이렇게 허장성세를 부렸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싸우려면 싸우자, 학생기 방송 틀어 하고 학생기 방송 아침부터 틀기 시작하고 우리가 맞짱 뜨자고 나오니까 3일 만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꼬리 내려서 결국은 유감 표시하고 뭐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학생기 방송 쓰고 이렇게 평화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러면 왜 학생기 방송 그때 틀은 건 학생기 방송밖에 없어요. 우리가 학생기 방송 전면에서 딱 트니까 바로 꼬리 내렸는데 왜 학생기 방송이 이렇게 꼼짝 못할까요? 북한이 바로 휴전선 일대에 나온 북한군이 70만 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북한군 70만 명은요 고향을 떠나서 군에 나오기 전에 집에 있을 때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계속 보던 애들이 지금 휴전선에 나와 있어요. 한국 영화에 빠져 있는 애들입니다. 지금 애들이. 그런데 휴전선에 일단 딱 나오니까 거기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정말 복지가 열악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기도 없는 데서 만날 일만 하고 근무만 서고 이런 애들인데, 저녁 시간에 딱 돼서 자려고 침대에 딱 누웠을 때 뭐에 나가느냐? 우리 학생기 방송이 도란도란 나갑니다. 1등병의 편지 같은 노래. 뭐 그 다음에 고향 떠나와서 너네 얼마나 고생하느냐, 아이고 오늘은 뭘 먹었냐, 아이고 우리는 뭐 거기에 뭘 먹었는데 얼마나 배고프냐, 이런 노래 다 가면요 애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년에 나와서 딱 구멍 서서 이렇게 총풀이 딱 들고 나만 밤에 시꺼먼 데서 얹어서 지금 서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한국의 뉴스라든가 이런 거 좋게 하고, 그러니까 학생 방송 틀어놓으면 이게 완전히 북한군이 이게 멘붕이 오거든요. 그래 김정은이가 아이고 학생 방송 좀 제발
꽂으세요. 우리가 하라는 거 하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왔는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딱 보수 정권에 들어서서 쫙 밀어붙여서 거의 딱 될 것 같으면 또 이상하게 또 정권에 딱 바뀌더라고요. 요거 한 10년만 좀 어떻게 밀어붙이면 결단이 날 것 같은데 지금 10년을 밀어 못 붙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통일 언제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제가 이번에 탈북에 오는 과정을 쫙 보니까 이게 결국은 세대론입니다. 김정은이가 84년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주위에 있는 김정은 정권을 바치고 있는 이 친구들이요. 이게 지금 이 친구들과 김정은과의 이 북한 지도자들 사이 연령 격차가 지금 30년입니다. 84년생이 지금 40년대 말 50년대 출생자들하고 북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령 격차가 한 30년 나죠. 근데 제가 보건 데는 10년 이내로 이 장성들 다 집에 버티지 못합니다. 이거 다 나이 먹었으니까 다 집에 들어보내면 지금 북한 내영상 최선희가 저하고 동기인데 64년생이거든요. 60년대생들이 이제 5년 안으로 이 60년대생으로 다 바뀔 겁니다. 북한 지도체제. 그런데 60년대생이 김정은 주의를 딱 지금 옹립하고 있다. 이때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60년대생들이 있을 때. 제가 보니까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애들이 막 오는데 부모가 저처럼 60년대생이고 애가 60년대생들이면 애가 30세 아니면 20대입니다. 30대, 20대들인데 애들이 오는데 부모들 보니까 부모들이 따라 안 오는 부모가 많아요. 저 온 이후로 60년대생 북한 외교관이 탈북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온 게 언제생들이냐? 70년대생들이니까 그러니까 70년대생들은 야 이제 북한 체제가 갈라서겠다. 용단을 내리고 한국으로 오는데 60년대생들은 애는 대사관 밖을 벗어나서 한국으로 오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들은 야 그래도 어떻게 북한을 버리고 가느냐라고 제가 북한에 가면 결국은 불이익받고 처벌받고 지방으로 추방되겠는데도 불구하고 평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대로 볼 때 이 60년대생이 이제 5년 안팎으로 60년대생이 들어서니까 이때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은 앞으로 10년 안팎이면 결국은 뭐냐 10년 지나면 60년대생들이 결국은 70대에 들어가게 진입합니다. 그때는 70년대생이 김정은 주위에 옆에 다 퍼져날 거예요. 70년대생부터는 저는 엄청 지금 흔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에서요 60년대생들끼리는 술 먹으면서도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가만히 이야기해 보면 60년대생들끼리는 술 먹으면서도 체제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엄청 불만이 있지만 김정은 저 새끼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70년대생들하고 술 먹어보면 제가 같이 술 먹다가도 야 이 친구들하고 계속 술 먹다가 이거 내가 걸려들게 내가 여기면 큰일이다 라고 조용히 제가 자리 피하는데 70년대생들은 적어도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래도 요새 뭐 이거 사람 살라는 거냐 뭐 왜 이렇게 힘들게 만네 이 정도를 표출까지 하고 80년대생들은 뭐 도와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건대는 향후 10년 내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년 지나서 70년대 80년대생들이 결국은 북한의 중추세력으로 자랄 때 저는 꼭 북한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10년 안팎에 정말 우리가 잘 대북 정책을 잘 펴난다면 구 통일의 날짜가 더 빨리 저는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지금처럼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외교 대북 정책, 힘에 의한 이런 정책, 그 다음에 우방들과의 튼튼한 동맹을 해서 계속 북한의 지금 아부가하고 또 최근에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북한이 지금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외교의 큰세를 잘 하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잘 하면 지금 기존으로 우리가 한 10년만 밀어붙이면 저는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